300도의 무쇠솥이 지옥처럼 붉었다. 그 안에서 차십들이 비명을 지르며 덮거지고 있었다. 타닥 타닥. 제 몸의 마지막 수분 한 방울까지 뱉어내는 소리. 지난 25년간 내 젊음이 타들어가던 소리와 꼭 같았다. 내 손은 더 이상 여인의 손이 아니었다. 두껍고 뭉툭하고 화상 자국으로 얼룩덜룩한 노동의 증거. 사람들은 우리 하동 청년다원의 우전차를 마시며 세상의 시름을 잊는다고 했다. 그들은 모를 것이다. 그 향기로운 차십 한 줌을 위해 내 두 손이 이글거리는 무쇠솥 안에서 몇만 번이나 죽어갔는지를. 이 고택의 안주인인 시어머니 최 여사께서는 오늘도 대청마루에 꼿꼿이 앉아 계셨다. 한평생 흙 한 번 묻혀본 적 없는 고운 손으로 찻잔을 들고 멀찍이서 내가 일하는 꼴을 지켜보셨다. 나는 이 집의 맏며느리였지만 지난 25년간 단 한 번도 며느리 대접을 받아본 적이 없었다. 그저 묵묵히 차를 덮고 돈을 버는 소장농이나 다름없는 존재였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 18년. 남편이 남긴 것은 이 거대한 다원과 늙은 노모, 그리고 7살짜리 막내 도련님 뿐이었다. 내 딸 수아와 동갑내기인 도련님 도진이. 나는 그 아이를 내 자식처럼, 아니 내 자식보다 더 애틋하게 키웠다. 도진이는 첼로에 재능이 있었다. 하지만 예체능이란 게 어디 재능만으로 되는 일이던가. 레슨비, 악기값, 독일 유학 비용까지 밑빠진 독에 물 붓기였다. 나는 밤낮으로 무쇠 솥앞에 앉았다. 손에 물집이 잡히고 터져 피가 나도 허리가 끊어질 듯 아파와도 멈출 수 없었다. 내 손이 망가질수록 도진이의 첼로 소리는 깊어졌다. 그렇게 키운 내 도련님, 아니 아들 같은 내 시동생 한도진이 이제는 대한민국이 주목하는 젊은 첼리스트가 되어 돌아왔다. 그리고 오늘 자신의 약혼녀를 집에 데리고 오기로 한 날이었다. 서화야. 대청마루에서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날아왔다. 음식은 다 되어가느냐. 성진 아트 재단의 배 회장댁 외동딸이다. 네, 그 초라한 행색으로 손님 앞에 나서서 집안 망신시킬 생각은 말거라. 넌 그냥 저기 바깥 부엌에 조용히 처박혀 있거라. 예상했던 말이었다. 나는 대답 없이 고개만 숙였다. 이 집안을 일으킨 것은 내 피땀이었지만 그 과실을 누릴 자격은 나에게 없었다. 시어머니에게 나는 그저 우리 도련님의 성공을 위한 발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니었다. 나는 사흘 밤낮으로 잔치상을 준비했다. 갈비찜이며 신설로 구절판까지. 내 손의 흉터를 감추기 위해 일부러 긴 소매에 낡은 한복을 입고 머리를 단정히 틀어 올렸다. 그리고 약속대로 나는 바깥 부엌 작은 창문 너머로 그들을 지켜보았다. 얼마 지나지 않아 고급 세단 한 대가 조용히 마당으로 들어섰다. 차에서 내린 여자는 마치 한 폭의 그림 같았다. 단아한 아이보리색 원피스에 진주 목걸이가 은은하게 빛났다. 성진아트 재단의 외동딸 배유라, 그녀였다. 도진이의 얼굴에는 행복한 미소가 가득했다. 시어머니는 버선발로 뛰쳐나가 그녀의 손을 잡았다. 아이고, 이게 누구야? 우리 도련님 배필될 아가씨지? 어쩜 이리 인형같이 예쁠까? 배유라는 우아하게 미소 지으며 준비해온 최고급 경옥고와 공진단 세트를 내밀었다. 시어머니의 입이 귀에 걸렸다. 나는 말없이 상을 내어가기 시작했다. 첫 번째 상을 들고 대청마루에 들어섰을 때 배유라가 나를 흐긋 쳐다보았다. 그 눈빛에는 아주 옅은 그러나 분명한 경계심과 의아함이 서려 있었다. 어머님, 이 댁은 일하시는 분도 참 점잖으시네요. 그녀의 목소리는 꿀처럼 달콤했다. 시어머니는 그 말을 칭찬으로 알아들었는지
흡족한 미소를 지었다. 우리 집안이 본래 근본 있는 집안이라 아랫사람 하나를 드려도 함부로 드리지 않지. 나는 아무 말 없이 음식을 내려놓고 부엌으로 돌아왔다. 아랫사람. 그래, 나는 이 집의 아랫사람이었다. 식사가 끝나고 내가 직접 덮고 우려낸 우전차를 내어갔다. 배유라는 찻잔을 들어 향을 음미하더니 감탄한 듯 말했다. 어머, 차 맛이 정말 좋네요. 어느 명인께서 만드신 건가요? 그 순간 도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다. 우리 형수님이 직접 만드신 차예요. 대한민국에서 최고죠. 배유라의 얼굴에 스쳐 지나가는 미세한 균열을 나는 놓치지 않았다. 그녀는 놀란 눈으로 나와 내 흉터투성이 손을 번갈아 보았다. 그리고는 이내 완벽한 미소를 되찾으며 말했다. 어머나, 그러셨구나. 정말 대단한 손재주를 가지셨네요. 아, 아주머니, 아주머니. 형수님이라는 도진이의 말을 듣고도 그녀는 굳이 나를 아주머니라 불렀다. 명백한 의도가 담긴 호칭이었다. 그들이 돌아갈 시간이 되었다. 배유라는 나를 따로 부엌으로 불렀다. 그녀는 들고 있던 작은 쇼핑백을 내게 건넸다. 오늘 주방에서 고생 많으셨어요. 별건 아니고 제가 쓰던 건데 저희 집에서 일하는 아주머니들도 이런 거 받으면 참 좋아하시더라고요. 작은 성의예요. 쇼핑백 안에는 반쯤 사용한 명품 향수와 올이 살짝 나간 실크 스카프가 들어 있었다. 마치 하녀에게 적선을 베푸는 듯한 태도. 내 얼굴이 화끈거렸다. 지난 25년간 겪어온 어떤 수모보다도 더 치욕스러웠다. 하지만 나는 도진이를 위해, 내 아들 같은 도진이의 행복을 위해 입술을 깨물고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그들이 막 대문을 나서려던 순간이었다. 엄마, 다녀왔습니다. 작은 음악치료 클리닉에서 일을 마치고 돌아온 내 딸, 수아가 마당으로 들어섰다. 그리고 대문을 나서던 배유라와 눈이 마주쳤다. 순간 시간이 멈춘 듯 했다. 배유라의 완벽했던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지고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다. 수아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다. 딸의 얼굴이 공포와 분노로 일그러지더니 가쁘게 숨을 몰아쉬기 시작했다. 수아의 오른손이 부들부들 경련을 일으키듯 떨리고 있었다. 수아야, 왜 그래? 내가 달려가 수아를 부축했다. 배유라는 당황한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도진이의 팔을 잡아 끌었. 도진 씨, 저 갑자기 급한 일이 생각나서요. 먼저 가봐야 할 것 같아요. 어색한 변명을 늘어놓은 그녀는 도망치듯 차에 올라탔다. 영문을 모르는 도진이는 어리둥절한 표정으로 그녀를 따라 나섰다. 나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하는 딸을 끌어안고 멀어져 가는 차를 망연자실하게 바라볼 뿐이었다. 그날 밤 수아는 굳게 닫고 있던 방문을 열고 내 방으로 들어왔다. 딸의 눈은 퉁퉁 부어 있었다. 수아는 내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아 내 투박하고 거칠어진 두 손을 붙잡고 오열하기 시작했다. 엄마, 미안해. 내가 다 말했어야 했는데. 그리고 딸의 입에서 지난 10년간 가슴 속에만 묻어두었던 지옥 같은 이야기가 터져 나왔다. 수아는 한때 모두가 주목하는 바이올린 영재였다. 하지만 명문 음대에서 만난 한 살 위 선배 배유라는 수아의 재능을 병적으로 질투했다. 배유라는 돈과 권력으로 성적을 사고 교수들의 총애를 독차지했다. 그리고 수아를 고립시키고 괴롭히고 심리적으로 무너뜨리기 시작했다. 사건은 국제 콩쿠르 최종 예선을 하루 앞둔 밤에 일어났다. 그날 밤 배유라 선배는 연습하던 저를 지하 연습실에 가뒀어요. 난방도 되지 않는 차가운 방에서 문을 잠그고 가버렸어요. 수아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다. 그리고는 제 바이올린 활을, 할아버지의 유품이었던 그 활을 발로 짓밟았어요.
수아가 그걸 막으려고 손을 뻗는 순간 배유라는 육중한 방음문을 쾅 닫아버렸다. 문틈에 제 오른손이 끼었어요. 뼈가 으스러지는 소리가 났는데도 그 여자는 웃고 있었어. 엄마. 그 사고로 수아의 오른손 신경은 영구적으로 손상되었다. 바이올리니스트의 생명은 그렇게 끝이 났다. 배유라의 아버지인 성진아트 재단 회장은 자신의 권력으로 모든 사건을 은폐했다. 가해자는 처벌받지 않았고 피해자인 내 딸은 꿈과 미래를 모두 잃었다. 당시 독일로 일찍 유학을 떠나 있었던 도진이는 재단 측의 철저한 은폐로 인해 그저 수아가 불운한 사고로 다친 줄로만 알고 있었다. 수아는 차마 나에게 말할 수 없었다고 했다. 동생인 도진이의 유학비를 대느라 허리가 휘는 엄마에게 더 큰 짐을 안겨줄 수 없었다고. 그렇게 내 딸은 10년 동안 혼자서 그 끔찍한 고통을 감내해왔던 것이다. 이야기를 듣는 내내 나는 숨을 쉴 수가 없었다. 내 심장이 갈기갈기 찢어지는 것 같았다. 내 딸을 지옥으로 밀어넣은 악마가 이제는 내 아들 같은 도진이의 아내가 되어 이 집의 안주인 행세를 하려 하고 있었다. 며칠 뒤 배유라에게서 수아에게 연락이 왔다. 서울의 한 고급 찻집에서 보자는 연락이었다. 불길한 예감에 나는 몰래 그들의 뒤를 따랐다. 찻집의 가장 안쪽 조용한 방으로 안내된 두 사람. 나는 그 옆방의 자리를 잡고 얇은 창호문 너머로 들려오는 목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더 이상 꿀처럼 달콤한 목소리는 없었다. 배유라의 목소리는 칼날처럼 차갑고 날카로웠다. 한수아, 오랜만이네. 망가진 손은 좀 어때? 그녀는 시작부터 비수를 꽂았다. 네가 왜 도진 씨 가족인지 미리 알았더라면 좋았을 텐데. 뭐 이제라도 알았으니 상관없나. 똑똑히 들어. 이 결혼 망칠 생각 따위는 꿈도 꾸지 마. 수아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려왔다. 어떻게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삼촌 옆에 설 수 있어요? 어떻게 네, 삼촌이 날 사랑하니까. 그리고 너희 집안엔 내가 필요하니까. 너희 엄마 그 낡은 다원에서 평생 차나 덮으며 살게 하고 싶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백화점에 들어가는 너희 청년다원 납품 계약 당장 다 끊어버릴 수 있어. 그럼 네 엄마는 길바닥에 나앉아 차 덮어야 할걸? 나는 창호지를 뜯어버리고 싶은 충동을 억지로 참았다. 배유라의 악랄한 협박은 계속되었다. 이거 받아. 무언가 테이블 위로 던져지는 소리가 났다. 내 망가진 손 치료비나 해. 아니면 뭐 다른 거라도 하든가. 이걸로 입 다물고 앞으로 내 눈앞에 나타나지 마. 알겠어? 잠시 후 울면서 뛰쳐나오는 수아의 뒷모습을 보며 나는 주먹을 굳게 쥐었다. 내 손바닥에 굳은 살이 아파왔다. 25년간 참고 또 참아왔던 모든 것이 내 안에서 무너져 내리고 있었다. 이제 더는 참지 않을 것이다. 내 딸을 위해서, 그리고 아무것도 모르는 도진이를 위해서 내가 이 모든 것을 끝내야만 했다. 다음 날 도진이는 아침 일찍 서울에서 열리는 협연 리허설 때문에 집을 나섰다. 나는 평소처럼 차잎을 덮기 위해 작업장으로 향했다. 300도의 무쇠소답에 앉아 이상하게도 마음이 차분하게 가라앉았다. 이글거리는 불꽃이 마치 내 안의 분노처럼 타오르고 있었다. 그때였다. 작업장 문이 거칠게 열렸다. 배유라였다. 도진이가 없는 틈을 타 나를 직접 단판 지으러 온 것이었다. 그녀는 팔짱을 낀 채 경멸 가득한 눈으로 나와 내 작업장을 훑어보았다. 꼬리, 이게 뭐예요, 정말. 이런 냄새 나는 곳에서 만든 차를 그 비싼 돈 주고 사 마시는 사람들이 있다는 게 신기하네. 나는 말없이 그녀를 노려보았다. 내 침묵이
그녀를 더욱 자극했다. 어제 내 말 딸한테 전해 들었겠죠? 쓸데없는 생각 말고 돈이나 받으라고 하세요. 당신 딸이 망가진 건 안타깝지만 그게 어디 내 탓인가요? 자기 재능 간수 못한 본인 탓이지. 나는 자리에서 일어났다. 내 손에 들린 차시풀 덮는 기다란 나무 주걱 끝이 파르르 떨렸. 네가 사람이냐? 내 목소리는 나도 모르게 낮게 깔려 나왔다. 배유라는 코웃음을 쳤다. 사람? 그럼 당신 같은 사람들은 뭔데요? 우리 가족의 이미지를 위해 필요한 그냥 발판 같은 거 아니었나? 당신 아들. 아니, 시동생 성공시키려고 그 손으로 돈 벌었잖아요. 이제 그 덕 좀 보겠다는데 왜 이렇게 방해를 하는 거죠? 주제 파악 좀 하세요. 아주머니. 그녀는 내 앞으로 성큼 다가와 내 상처투성이 손을 역겹다는 듯 쳐다보았. 그 손으로 내 남편 될 사람을 키웠다니 소름 끼쳐. 돈 줄 테니 제발 당신이랑 당신 그 불굿딸 우리 인생에서 좀 꺼져줘요. 순간 내 이성의 끈이 끊어졌다. 내가 손에 든 주걱을 높이 치켜들었을 때였다. 작업장 문이 소리 없이 다시 열렸다. 그곳에는 도진이가 서 있었다. 전날 수아를 보고 사색이 되던 배유라의 태도에 묘한 위화감을 느꼈던 그는 몰래 리허설을 취소하고 집으로 돌아와 모든 참상을 듣고 만 것이다. 배유라가 경악하며 뒤를 돌아보았다. 도진 씨, 이게 오해예요. 도진이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그의 시선은 오직 내 손과 내 얼굴에 고정되어 있었다. 그의 눈동자가 절망과 충격, 그리고 무서운 분노로 이글거리고 있었다. 그는 천천히, 아주 천천히 내게로 걸어왔다. 그리고 내 손에 들린 나무 주걱을 부드럽게 빼앗아 내려놓았다. 형수님, 그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리고 있었다. 이런 더러운 것을 상대하느라 형수님 손을 더럽힐 필요 없어요. 그리고 그는 얼음장처럼 차가운 눈으로 배유라를 돌아보았다. 늘 다정하고 부드럽기만 하던 첼로를 켜던 그 아름다운 미소는 온데간데 없었다. 그 자리엔 지독한 경멸과 혐오만이 남아 있었다. 방금 뭐라고 했지? 도진 씨, 그게 아니라 저 여자가 먼저. 닥쳐. 도진이의 입에서 나온 서늘한 한마디에 배유라의 얼굴이 굳어졌다. 내 형수님이야. 내 어머니나 다름없는 분이라고. 그리고 수아, 내 조카야. 내 유일한 조카라고. 그런데 네가 감히 무슨 짓을 한 거지? 배유라는 울먹이며 그의 팔에 매달렸. 아니에요, 도진 씨. 내가 다 설명할 수 있어요. 제발. 도진이는 벌레를 떼어내듯 그녀의 손을 뿌리쳤다. 내 더러운 손 내 몸에 대지 마. 네가 내 조카의 인생을 망가뜨리고 나를 키워준 형수님을 모욕하는 동안 나는 아무것도 모른 채 내 옆에서 웃고 있었어. 소름 끼치는 건 형수님 손이 아니라 바로 너야, 배유라. 그는 단호하게 선언했. 이 결혼 여기서 끝이야. 아니, 없던 일로 하는 거다. 배유라의 얼굴에서 핏기가 사라졌다. 애원하던 그녀의 표정이 순식간에 악의로 가득 찼다. 한도진, 너 후회할 거야. 우리 아빠가 누군지 몰라. 너 이 바닥에서 영원히 매장당하고 싶어? 상관없어. 너 같은 괴물이랑 한순간이라도 더 엮이는 것보다 차라리 그게 나아. 도진이는 작업장 문을 활짝 열고 소리쳤다. 당장 내 집에서, 아니, 우리 형수님 집에서 썩 꺼져. 쫓겨난 배유라는 악을 쓰며 사라졌다. 도진이는 그 자리에 주저앉아 고개를 들지 못했다. 나는 말없이 다가가 그의 어깨를 감쌌다. 그의 등이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날 이후 모든 것이 폭풍처럼 휘몰아쳤다. 도진이는 약혼 파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그는 자신이 가진 모든 인맥을 동원해 배유라가 과거에 저지른 온갖 비리들을 언론사와 경쟁재단에 제보했다. 심사위원 매수 사건, 후배의 석사 논문 표절 사건까지. 성진아트 재단은 순식간에 세무조사와 검찰 수사 대상이 되었다. 처음에 약혼이 깨졌다며 내게 노발대발하던 시어머니도 성진아트 재단이 사실은 파산 직전이었고 그들이 우리 다원 땅을 담보로 빚을 갚으려 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입을 다물었다. 모든 진실을 알게 된 시어머니는 처음으로 내 방에 찾아와 고개를 숙였다. 애미야, 내가 미안하다. 이시 본연 만에 처음 듣는 사과였다.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용서는 내 몫이 아니었기에 결국 배유라는 감옥행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의 손에 이끌려 유럽으로 도망치듯 떠났다. 대한민국 음악계에서 그리고 우리 인생에서 그녀는 완벽하게 지워졌다. 1년의 시간이 흘렀다. 다원에는 다시 평화가 찾아왔다. 오늘 도진이가 새로운 사람을 데리고 왔다. 수아와 함께 음악치료 클리닉에서 일하는 따뜻한 미소를 가진 여자였다. 그녀는 명품백 대신 직접 담갔다는 매실청을 수줍게 내밀었다. 그리고 대청마루에 앉자마자 내게 물었다. 어머님, 제가 차를 잘 모르는데 괜찮으시다면 차 우리는 법 좀 가르쳐 주시겠어요? 나는 미소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수아는 더 이상 바이올린을 켜지 않았지만 장애 아동들에게 음악을 가르치며 이전보다 더 밝게 웃었다. 딸의 얼굴에 드리워졌던 10년의 그늘이 마침내 걷히고 있었다. 나는 다시 못에 소답해 앉았다. 타닥, 타닥, 차십 덮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다. 내 손의 흉터는 여전했지만 더 이상 쓰라리거나 부끄럽지 않았. 내 가족을 지켜낸 명예로운 훈장이었. 뜨거운 솥에서 피어오르는 차 향기가 오늘따라 유난히 달콤했다.